8kg 정도 뒀다야 수익이 나거든요. 근데 평당 8kg 뒀다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 포구 달았다고 무슨 8kg 더 달아. 그러니까 포구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물체가 건강하면요 습도가 낮아도 괜찮거든요. 식물체가 약할 때 문제들이지 이거들요. 그래서 8kg 뒀다기가 만만치 않은데 그래도 결론은 안다는 걸로. 네. 그래서 축구도 더 3.5m밖에 안 돼요. 축구 3.5m면 포구 쓸 수 있는 시간이 저기 5점밖에 없잖아요. 4m밖에 저기 뭐야 어렸을 때밖에 못 쓰거든요. 안 되는 걸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광조건이 낮으면 CO2가 낮아도 충분하고요. 맑은 날은 CO2를 많이 요구하고 광과 CO2는 비례관계다. 그러니까 내가 CO2를 공급하려고 하면은 광조건이 좋은 온실이에요. 나는 보온다교 커튼을 이렇게 쓰면서 거기다가 CO2를 넣게 되면은 웃기죠. 뭘 먼저 해야 돼요? 커튼을 광이 잘 도는 커튼으로 교체하고 나서 거기는 그 다음 CO2를 고민할 필요가 있겠죠. 왜냐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광인데 광량 자체가 일단은 들어오지 않는 조건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최소의 법칙에 따라서 내가 온실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광조건이 불려할 때는 온도를 올리는 건 좋지 않고요. 그래서 네덜란드하고 한국의 겨울은 광이 제한력이에요. 그래서 환경제어 컴퓨터를 우리가 뭘로 설정했어요? 광 중심으로 설정한 이유가 광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근데 네덜란드는 이제 겨울 농사를 안 짓죠. 조금밖에 안 짓고 우리는 주가 10월 말부터 11, 12, 1, 2, 4개월이 재배기한 중 정식 초기를 빼고 나면은 한 절반 정도가 약광기 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거기가 광량 중심으로 우리가 제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덜란드는 습도 중심으로 했던 이유 중에 있어요. 왜 습도 중심일까요? 고온 건조기를 통과하잖아요. 고온이 아니라 그 여름을 통과하잖아요. 여름 통과하니까 광도 중요, 광은 이미 남아돈 상태고 뭐가 돼요? 습도가 이제 문제가 되는 시기가 되겠죠. 그리고 온도도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거기는 한여름의 온도가 외부 온도가 23, 4도에 머물거든요. 그리고 비 오면 18도예요. 흐리면. 그러니까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온도가.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그게 네덜란드의 환경제어법과 우리는 환경제어가 좀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광량제어를 우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어차피 7, 8, 9월 초까지는 문 다 열어놓고 제어할 게 아무것도 없고 왜 시기요? 열대 우림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동남아 지역에 다국적 기업들이 체종포들이 되게 많아요. 거기는 체종, 오이, 토마토 농사를 체종하는 체종포들이 있는데 제가 온실을 몇 군데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베트남의 달랏 지역에도 다국적 기업 온실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는 환경제어 컴퓨터가 없다. 왜 없을까요? 제어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제어할 수 있는 없어. 문 다 열어놓고 방충망 씌워놓고 양액만 제어해요. 양액도 정밀하게 제어해요. 대충 제어해요. 러프하게. 굉장히 러프하게. 왜 그럴까? 제어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러면 뭐예요? 6월부터 9월 초까지는 제어할 수 있는 게 없다. 문 다 열어놓고 버티는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 동남아 온실이 규모가 작거든요. 길이 폭이 작아요. 그러니까 문 다 열어놓으면 환기가 잘 되는데 우리는 문 다 열어놔도 환기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 다 열어놓고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는데 무슨 습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야 그거는 모르겠어. 일단 환경 온도를 벗어난 상황이 돼. 그건 난 모르겠고 일단은 우리는 온도를 최하로 떨어뜨리는 게 제일 중요한 시점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제어할 수 있는 게 한여름에는 6월부터 5월 어떻게 5월 중하순부터 9월 때까지 9월 초까지는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단 또 10월 말부터 2월까지는 뭐예요? 광밖에 우리가 제어할 광만 우리가 광을 보고 살죠. 광 어떻게 햇빛을 덜 받을까 더 받을까를 고민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조금 더 복잡하죠 우리가. 엄청 복잡하고 제어할 수 있는 없는 제어를 아예 못하는 시기도 있다. 아예 못하는 시기도. 그래서 우리가 광합성과 광합성과 CO2, 광합성 온도, 광합성 광 CO2, 광합성 광 온도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하는데 하나 빠진 게 있죠. 뭐가 빠졌을까요? 작물의 건강 상태가 또 빠졌죠. 네, 건강 상태도 빠졌어요. 건강하지 않은데 CO2 넣어봐야 별로 필요 없어요. 왜냐면 있는 것도 제대로 흡수 못하고 있는 교수님 그럼 평지에서는 그 여름에 환경제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 상업 온실들은 뭐 할 수 있는 건 그래도 최대한 하잖아요. 뭐 차광제 문다 그렇죠. 하고. 근데 문제는 낮에는 뭐 이렇게 해서 낮에 온도 좀 잡았다 해도 근데 저녁에 그 열대야 같은 거는 방법 없죠. 문 다 열어놓고 그냥 막 그냥 문 열어놓고 FCU 빼는 거예요. 문 닫아놓고 떼죠. 문 닫아놓고.
닫아놓고 방 만드는데 문제는 온도를 너무 떨어뜨리면 안 돼요. 네. 20도, 예를 들어서 외부 온도가 24도면은 내부 온도가 한 19도, 18도만 됐다가 그 다음에 해 뜨기 4시간 전에 다시 꺼버려요. 그러면 결로돼요. 안 그러면 결로됩니다. 아무리 FC로 돌려도 해 뜨면 바로 그냥 24 수직 상승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곰팡이병이 썰어버리기 때문에 일교차가 흔히 말하는 일교차가 시간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실제로 쓸 수 있는 시간이 길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비용이 만만치 않고 그거 수익 대비 과연 얼마큼 이득일까요?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여기도 과거성 제한 요인을 보게 되면은 제가 그 얘기를 했던 적이 있나요? 여기는 빠졌네. 빠졌어. 우리나라 이제 400ppm 광업 광량 조건에서는 400ppm 이산화탄소 노 조건에서는 300과 500, 300부터 3, 4, 5, 600이 똑같아요. 광합성 효율이. 그러니까 광과 온도를 놓고요. 광과 이산화탄소를 놓고 온도라든가 습도는 최적 조건을 맞춰 놓고 나서 실험한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광 조건의 350W, 450W, 500W가 똑같더라는 거예요. 광합성 속도가. 그 얘기는 우리나라 400ppm의 자연 상태의 이산화탄소 농도에서는 결론적으로는 뭐다? 차광을 700에서 차광에서 내부가 300이 나오면은 보통 제가 이제 광 센서 가지고 측정을 해봤더니요. 50%짜리 알루미늄 스크린 처치한 경우에 한낮에 그러니까 10시 반부터 최근에 치게 되면 300에서 400W가 나와요. 이때요. 그러면 그 정도 갖고 우리가 탄산 시비를 하지 않는 조건에서는 의미가 충분하다는 얘기죠. 이게 50%를 차광해도 충분하다는 얘기고 제가 이제 보온다겸이라 뭐죠? 알루미늄 스크린을 아니면 53% 차광망을 씌운 경우에 그 단동실에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한 400W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53% 쳐도 그러니까 장수 쪽은 53%가 이미 결정이 나. 거기 단동이 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온도 조건을 볼게요. 350에서 400ppm 정도의 농도에서 보게 되면 23도가 광합성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1000ppm에서는 32도 잘하죠. 이 조건들은 우리 조건이 있죠. 습도와 원은 일치해요. 습도와 광은 충분하다는 조건 안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광이 충분해도 결과적으로는 350ppm에서는 22, 3도가 넘어가면은 떨어진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그러면 우리가 32, 3도까지 올리려면 뭐가 돼요? 탄산가스를 1000을 밀어내야 된다는 얘기고 내가 30도 정도를 맞추려고 하면은 이산화탄소를 700ppm을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는 이 시기에 광이 충분하다는 조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광 충분하다는 건 내부 광량이 4,500W가 들어온다는 조건에서 30도를 유지할 방법은 없죠. 최적 습도와 최적 탄산가스 농도를 유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20도 내외가 20도에서 25도 사이가 광합성을 최고 많이 한다는 의미는 뭐다? 바로 여기서 온다. 자연 상태에서 문을 다 열어놨다. 그리고 자연광이 내부로 400W 정도의 광이 들어오고 있다는 가정에서는 20도에서 25도 사이에서 광합성을 보면 제일 많이 하고 있죠.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온실을 20에서 25도를 낮에 맞추려는 이유는 바로 요게 있다는 거죠. 만약에 봄에 타탄 시비를 하고 싶으면 3월달에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오전에 못하고 지금은 한다고 하면 낮에 하시면 돼요. 왜냐면 아직까지 10시, 11시까지의 광은 600W 이상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 외부 온도가 낮으니까 온실 온도는 30도까지 안 올라가요. 그때는 창을 닫고 습도를 올린 상태에서 700ppm을 유지할 수도 있다. 하려면 탄산시비는 그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광합성의 최소율 법칙 딱 나오잖아요. 오전에 결로가 해소된 상태에서 광량이 충분히 도달하고 내부 광량이 400에서 500이 들어온 상태에서 탄산가스를 그리고 습도는 7, 80% 유지하려면 문을 닫은 상태에서 그럼 뭐가 됐어요? 광이 충분하고 습도도 충분하고 온도도 충분하고 뭐만 맞추면 돼요? 탄산가스 농도만 맞추면 되죠. 700 맞추면 되겠죠. 이땐 탄산시비의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한낮에 광이 또 온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내부 온도가 이제 30m 올라간 문을 닫으면 40도까지 올라갈 텐데 이때 안 된다는 거죠. 40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효율이 더 떨어져 버리죠. 요 얘기도 제가 여기다 표차를 달아놨었는데 광과 온도 관련 얘기입니다. 탄산가스가. 그다음 우리가 광량이 부족할 때는 광량을 늘려줌으로써 광합성을 증가하나 한기가 넘어가면 증가 안 하고 오히려 과도한 광은 식물의 증산량을 늘리고 또 증산량보다 과도한 양을 요구하고 해로워진다. 여기서 볼게요.
내가 간단한 한번 퀴즈 내볼게요. 그냥 계산 한번 우리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내가 700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차광을 해서 400이 들어오고 400으로 바꿔놨어요. 400이면 과학상 충분히 한다고 했죠? 네. 700인데 차광을 해서 400이 들어오고 있어요. 300W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300W를 따져볼게요. 300 곱하기 1시간 쳐봐요. 3600이 되죠. 그러면은 계산 다 보겠네. 얼마 나오죠? 계산이 몇 개다? 시간당 몇 줄이 들어올까요? 그러면은 108만? 잠깐만 제가 계산 가끔 헷갈려갖고 일단 100만 그러면은 8만 나와. 3600 곱하기 300 그러면은 100만 108만이 나오죠? 108만. 네, 이렇게 나오죠. 108만 줄. 이거를 이제 내가 이제 곱하기 공 4개를 빼죠. 네. 그럼 108줄이죠. 네. 108줄. 108줄이면은 물로 따져볼게요. 우리가 2,500줄에 180이에요. 108이죠. 108. 그다음에 1리터. 그러면은 108 곱하기 108 나누기 2,500 곱하기 2,500 하면은 곱하기 1,000을 하면은 잠깐만. 백팔 나누기 2,500 요건 43이 나오죠? 43 ml. 이게 뭐냐면은 이게 그러면 시간당 이 300줄만 해도요 어떤 얘기 나오냐면은 약 43ml 정도의 물을 덜 증발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43ml 시간당. 예, 그렇죠. 300W를 주게 되면 1600이 되고 108만이 되고 108줄이 되고 108줄은 여기다 이제 1줄에 아닌데 한 일단은 증발량은 50L 정도 50ml 정도 줄여졌어요. 이거만 갖고도요. 50ml 정도로 이렇게 줄여주고 있고 50ml라고 하는 얘기는 이거를 2시간 치게 되면은 100ml가 되고 4시간을 되게 되면은 200ml가 되죠. 그러면은 아까 전에 제가 한번 증산량 한번 수분 공급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시간 하루에 얼마나 들어간다고 했어요? 1.8리터라고 했잖아요. 1.8리터 정도가 최소, 그러니까 1.5리터가 최소고 1.8에서 2.0 정도가 권장 상인데 만약에 여기서 4시간 정도만 이렇게 주게 되면은 우리가 2리터 필요할 때 1.8리터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줄어들겠죠 그만큼 예. 그래서 양이 생각보다 차광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증산량이 그러니까 추가로 쓸데없는 광이 들어옴으로써 식물이 필요한 물량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더 많은 차광을 더 많은 물을 공급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 물에 의해서 열매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증산을 통해서 오히려 열매가 나빠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토마토나 파프리카 같이 우리가 최고 광량이 많이 필요한 거는 우리가 1600에서 1800줌 정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LIGC가 높을수록 높은 광량을 요구하고 한층입이라는 건 뭐예요? 딸기같이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 다층입이라는 거는 뭐예요? 토마토, 파프리카, 오이 같은 걸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300W 광에서 300W 차광씩 210W 들어오게 되면은 하층 식물에서 과합성 영향을 줄 수 없으나 여러 장이 잎을 과정에서는 300 정합성 줄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5도 이하에서는 대부식물은 광합성 존재하고 18도에서 20도까지 상승할 때까지 올라가고 그 이상이 증가하지 않는다. 과거는 과거 얘기예요. 현재는 32도까지도 상승한다고 얘기해요. 광합성 효율이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옛날에는 데이터가 쭉 올라갔다가 광합성을 20도시, 25도시 최고 많이 했다가 다시 유지하다가 떨어지는 거 돼 있었는데 지금은 다른 조건을 만든다고 하면은 32도까지도 올라갔다가 그 정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광합성 효율은 호흡열 같은 경우는 호흡이 온도가 높을수록 호흡이 늘어나는 거. 그래서 장마철의 최고 문제가 온도는 높은데 광이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장마가 힘든 이유는 광이 없는데 온도가 높은 것이 문제지 온도가 높은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는 광과 온도가 같이 가면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장마철 온도는 시원해도 광량에 비해서는 지나치게 높은 온도이고, 그래서 호흡은 온도가 이제 5도 이상에서 시작되고 5도에서는 흔하지 않는데, 토마토에서는 10도씨 이하에서는 호흡은 되는데 10도씨 이하 되면 저온을 받게 되죠. 35도 이하에는 호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마토에서는 우리가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상기 온도를 12도부터 35도까지 얘기해요. 12도 이하로 떨어지면은 저온을 받고 35도 이상이 되면 고온을 받는데, 토마토의 저온은 12도부터 35도. 35도가 되면은 뚱뚱한 경우는 어때요? 나무가 너무 비대하고 과본부가 됐다. 아니면은 크레이지 루트에 감염돼서 너무 세력만 좋다. 그럴 때는 온도를 확 올려갖고 스트레스 줘서 톳을 만들 수도 있죠. 근데 그 이상 가면은 작물이 손상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가 12도, 35도 얘기해요. 광합성 호흡 세포분열인데 온도는 단 생산에 영향을 주고 세포 생성과 호흡 관련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온도는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데 일정 부분 주죠. 너무 높아도 안 되지만 온도가 있어야 광합성 효율이 증가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온도가 보통 우리가 20도에서 25도 사이를 온도의 저온이라고 보는데, 상황에 따라 32도까지도 갈 수도 있고, 광량이 없으면 몇 도까지 내려가요? 오히려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죠. 그래서 온도에 관련, 우리가 온도와 광합성 관련 두 개의 그래프를 보게 되면요, 이제 호흡하고 순 광량하고 광합성 한 양하고 남는 이 공간들을 우리가 순 광합성 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다음 우리가 또 하나가 광이 많을 때는 광합성 속도가 빠르고요, 광이 없을 때는 느리고요. CO2가 많을 때 광합성 속도가 빠르고, 그러니까 적정한 CO2의 농도에서 광이 많을 때 광합성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데요. 광 조건이 불량할 때 있는 400ppm 농도가 적절하고 광합성률은 4g의 CO2 흡수량을 나타납니다. 더 많은 CO2가 있어도 광합성 증가되지 않고요. CO2가 2배가 되는 800ppm이라도 광합성량은 적고 CO2 흡수량은 4에서 4.5g밖에 증가되지 않습니다. 그럼 보면 0.5g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탄산가스가 공짜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그 얘기 들어봤죠. 네덜란드의 자료에 의하면은 탄산가스를 몇 개 공급하러 됐어요. 그 왜 그럴까요? 걔네는 옆에 발전. 네, 공짜라 그래요. 우리는 공짜가 액화 탄산가스이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그 CHP를 달아서 전기를 만들어내고 발전기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탄산가스를 그냥 때려 넣어. 왜냐면 공짜니까.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탄산가스를 돈을 주고 넣는 상태이기 때문에 넣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 애들은 우리보다 탄산가스의 농도가 높은 이유가 보통 네덜란드 기준인데, 걔들은 CHP를 사용해서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탄산가스를 공급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이 액화를 쓰는 경우는 네덜란드에는 없어요. 그리고 거기 그렇게 우리는 액화 탄산가스가 구하기 쉽거든요. 걔는 구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그 제철소라든가 이런 산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철소에는 CO2가 무지하게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화학공업이 어때요? 정제소가 우리나라 뉴스에는 그 뉴스가 아니라 제가 그 뭐죠? 저기 무슨 박사님이야, 3프로 TV에 어떤 유명한 듣고 있는데 경제 쪽에 되게 유명하신 분이 나와서 맞는 되게 해박하신 분이 돼요. 나오신 얘기가 우리나라는 산유국이래요. 왜 산유국이냐? 석유는 안 만들어내는데, 원유는 없는데 그거 갖다가 수출을 해서 가공해서 수출하는데 돈을 많이 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뭐가 나오고 그러면은 CO2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용되는 CO2는 그 대부분의 화학 공장상에 나오는 CO2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워낙 그쪽이 발달되어 있는 CO2가 액화 CO2가 넉넉한 편인데, 그 네덜란드 같이 공업이 그렇게 발달하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런 화학 공업이라는 게 이렇게 발달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액화가 구하기도 어려워요. 보면은 우리가 이제 CO2 가격은 항상 농산물 가격을 고려해야 된다. 광식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광과 이산화탄소는 비례관계다. 이건 당연한 얘기. 광과 이산화탄소는 비례관계. 온도는 일정 이상 오르면 생산량이 감소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증산에 대해서 예를 할 때요, 우리가 낮의 증산은 뭐에 일어나요? 보통 우리가 태양광에 의해서 발생하죠. 100% 태양광이.
밤에는 뭐에서 발생을 해요? 난방관에서 발생을 하죠. 난방관의 온도가 높을수록 증산량이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수직 패널이 만든 이유가 뭐예요? 대류 잘시. 예? 대류. 대류를 많이 시켜서 증산을 활발하게 하는데 난방을 적게 하려고. 그러니까 난방을 통해서 우리가 공기를 순환시키고 증발하는 미니멈 파이프가 있죠. 그걸 사용을 우리 최소화 줄이고 있어요. 지금 유럽에서. 왜 줄이느냐? 에너지도 발생하지만 또 추가적인 추가 증산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증산이라는 것은 난방 파이프가 난방을 할수록 증산이 증가하는데 그래서 증산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수직 팬을 이용해서 공기를 순환시킴으로써 하는 증산을 유도하면은 에너지가 추가적인 증산이 일어나지 않고 훨씬 더 증산을 활발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광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제 과합성률은 광조건에 따라 온도 조절로 더도 있네. 또 온도 조절로 돼 있는 거죠. 그쵸? 책을 만들려면 이거 책을 만들면 조절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우동주도 지워야 돼. 이거 개인이 다 들어있으니까. 일단 강의할 때 써도 되는데 그거 최적화할 수 있는데요. 높은 온도에서는 광합 빨라지고 상당한 양이 바로 당으로 빨리 소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광합성 산물을 소모를 적게 하면서도 충분히 세포가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게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당위 생성과 당위 처리 과정에 한 24시간에서 72시간 정화될 수가 있어요. 일정 온도가 유지돼야 하는데 그래 트랜스퍼 부스터라고 돼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하루 동안 일어나는 게 아니죠. 며칠간 24시간에서 72시간. 이건 하루치만 갖고 얘기한 거예요. 하루에 광을 소모할 때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내가 3일이 걸리고 4일이 걸렸다고 하면은 며칠이 걸릴까요?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열흘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트렌드 분석을 해서 보통 짧게는 3일, 길게는 7일 정도를 갖고 우리가 온도 분석을 해요. 이렇게요. 평균 온도가 3일 동안 몇 도인지, 일주일 동안 얼마인지. 그 다음에 오전의 온도가 얼만큼 빨리 상승하는데 3일 평균 얼만큼 빨리 올라가는지, 얼만큼 빨리 떨어지는지. DIF가 주요 온도 편차가 3일 동안에 얼마인지를 보고서는 우리가 경향치를 보는 것이 하루 그랬다고 해서 우리가 판단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추가 교육을 할 때 다음번 뭐 며칠 때 교육을 할 때 우리가 할 때 이제 우리가 설정값을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설정값을 설정할 때 평균 온도 설정을 전일 24시간 갖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오전 11시까지 갖고 추정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오후 2, 3시까지 갖고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날 갖고 추정하면은 오늘의 평균으로 어제 컵을 설정을 하죠. 어제 광이 예를 들어 1800이 들어왔어. 그러면 오늘 21도를 할 거야. 그러면은 어제 18도 올랐어. 그러면 둘 들어온 거잖아. 오늘 어떻게 되나요? 23도를 넣죠. 그리고 또 봤더니 오늘 광을 봤더니 1200줄밖에 안 들어와. 근데 오늘 그랬더니 어떻게 돼? 내일은 온도를 좀 낮춰야 되겠죠. 이게 하루씩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전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전 11시까지 광이 한 1000줄이 들어왔어. 그럼 플러스 오케이. 주간 온도를 1000줄 이하로 들어왔으면 주간 온도를 20도로 24도까지 유지하는데 활기찬 온도를. 근데 만약에 주간에 1000부터 1300까지는 예를 들어 22도. 1300이 넘어가면 1300부터 1500까지는 뭐 27도. 이렇게 25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11시까지 할 수 있고, 뭐 2시까지도 하게 되면 오전 광이 다 들어왔잖아요. 근데 야간 온도 설정이 들어가죠. 그때는 야간 온도 설정.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바로 트렌드 관리라고 해서 하루치를 하지 않고 전체 관리를 할 때는 3일치, 일주일치를 갖고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하는 트렌드 분석을 하죠. 그래서 이런 트렌드 분석 같은 경우가 있으면은 좋은 컴퓨터에 이게 있단 말이에요. 포겐드로 같은 거 있어요. 그러면은 트렌드 분석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 이제 마그마나 이제 신한 거 같은 거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엑셀로 뽑아갖고 평균을 계산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돼요. 네. 야, 이제 하면 돼요. 평균 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온도 15도, 10도, 15도, 20도로 관리를 했어요. 어떻게 돼요? 날짜가 같은데 꽃이 피고 15도는 야간 이게 볼게요. 작고 얘는 어때요? 못 컸죠? 평균 온도 10도 관리면 안 크고 멈춰 있어요. 이렇게 죽진 않죠. 네. 15도가 되면은 천천히 크죠. 네. 25도, 20도가 되니까 꽃이 활짝 피고 있죠. 얘 보세요. 두께가 누가 더 커요? 이파리는 얘하고 15도하고 20도 누가 더 커요? 15도가 더 크죠. 네. 10도는 아예 작아요. 왜 작아요? 아예 광합성을 조금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15도는
평균 온도 23, 평균 온도 15도잖아요. 뭐냐면 주간 온도는 뭐 20도, 21도 갔는데 야간 온도는 뭐 12, 3도 높고 평균 온도 15도니까 과업성을 하긴 했는데 소모하는 것보다 남아있는 여력이 더 크니 이렇게 된 거죠. 생산성 없죠. 얘는 딸 수 있는데 얘는 못 따. 수박도 마찬가지. 평균 온도 10도, 15도, 20도가 됐잖아요. 20도가 되니까 꽃이 피기 시작했고요. 성장 속도가 빠르죠. 15도가 되니까 성장을 하는데 느리게 되고요. 평균 온도 값으로 하니까 야간 온도가 낮으면 주간에 높여는데 수박이 그런 상황이에요. 수박에 난방을 안 하죠. 하는 분은 거의 없어요. 제가 본 적은 없어요. 아 있다. 옛날에 딸기 오이 토마토 하다가 토마토 온실에다가 이제 수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커튼과 이게 있어요. 근데 좀 제가 볼 때는 너무 낭비적인 요인이 크죠. 근데 이게 겨울 이 사람들이 밤에 낮게 두니까 어떻게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낮에 막 30도씩 가둬요. 근데 실제 해보니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낮추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밤에 추우니까 오전 온도를 낮춰서 천천히 온도를 올려야 되지 수박도 헐려버리면은 농사를 못 짓는 사람들이 특수한 거를 우리도 저희가 부정을 한번 해봤거든요. 수박 관련해서 저희 후배가 강경에서 저기 농약사를 하는데 제가 되게 주로 그런 거 조사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걸 봤더니 온도를 오전에 높게 가둔 사람이 돈을 조금 하더라는 결론을 냈어요. 평균 온도가 높은 거는 이렇게 빨리 큰다는 얘기고요. 또 휴면타파라고 해서 우리가 온도가 생리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요. 토마토는 영향이 없어요. 온도에 별로. 성장 속도에 영향을 주는 거지 휴면타파 관련이 없는데 딸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만생종은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딸기 우리가 먹는 것들 300에서 700시간의 저온료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딸기는 뭐 조생종 같은 거 이거는 사계 딸기라고 해서 여름에 먹는 딸기 이거는 없어도 되고 좀 있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원예작물 휴면은 온도와 밀접한 경우가 있고요. 열대 지역의 원산지 것은 휴면이 없거나 휴면의 경우가 매우 낮다. 그러니까 토마토나 이제 오이나 이런 거는 휴면이 없죠,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고온에서 휴면이 탑화된 작물은 이제 상추, 마늘, 양파가 되고 저하는 거는 우리가 딸기, 포도, 사과, 철쭉 또 뭐가 있어요? 마늘도 있고. 그래요. 저온장애는인데 저온장애는 두 종류 있어요. 냉이와 동해가 있어요. 냉이는 회복이 가능한 거, 동해는 회복이 불가능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학적 생리장애로 저온이 그리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발생할 수가 있고 냉해가 발생하게 되면 생육이 느려지겠죠. 그 다음에 과일로 치면 기형과가 많이 발생하고 동해는 죽는 거고 고온장애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얘는 죽는 건 아니지만 고온에서 호흡량이 증가하고 탄소, 그러니까 광합성 양분보다 탄소 소모가 큰 것을 우리가 고온장애로 부른다. 이것들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식물이 도장하게 되죠. 도장이라는 거는 키가 크는데 세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뭐라죠?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생육이 같이 커지는 건 괜찮은 상황이 되고요. 도장이라는 거는 같은 대사 발생하는데 발화불량, 결구장애, 착과불량, 착색지연되고 고온이 너무 고온이 돼도 착색지연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하는 얘기가 조금 좀 힘드신 분인데 얘기 들어보면은 차가운 걸 53% 씌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씌워놨대요. 그럼 하는 얘기가 착색이 안 된다. 근데 보니까 착색이 안 됐어. 고온이라. 자꾸 그런 식으로 가. 햇빛이 없으면 착색이 안 되는 거 같지 않지? 착색이 안 될 정도로 햇빛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근데 봤는데 착색이 안 됐어. 그 얘기는 차가운 안 했으면 착색이 더 심하게 나오겠죠. 자꾸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꾸. 그럼 전화를 하지 말던가.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고온이 돼도 착색불량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저온이 돼도 착색불량가 나오고 햇빛이 없어도 착색불량가 나오고 근데 너무 햇빛이 많아도 착색불량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는 다양한 원인으로 착색불량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고온에서도 착색불량이 나오고 지연이 되고 품질이 저하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정상 수박멸고 이건 저온장애 받는 거예요. 잎이 끝이 탔죠. 네. 여기는 이제 일액이 발생하는 것들은 심하게 저온장애 물방울 맺혔으니까. 그러니까 저온장애 발생할 때 물방울이 맺히고 발생한 거랑 물방울이 안 맺히고 발생한 건 다르다. 물방울이 맺히고 발생하면은 조직이 붕괴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물을 주면 안 되겠죠. 이건 연맹 볼게요. 보라색 넣었잖아요. 이거는 저온장애에 대한 칼슘 결핍인데 진짜 저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이파리가 노래지고 이제
작중 결핍이 나오는데 저온에 의한 결핍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인산 결핍이긴 한데 저온에 의한 인산 결핍이다. 고온 장애를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타죠. 이렇게 흔적 좀 이렇게 하고 착색 불려가 나오고 심하면 뭐예요? 번이 발생하죠. 저는 이제 이걸로 화상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비닐에 닿으면 닿아요. 이렇게. 그래서 재밌는 게 이런 사례 같은 경우가 재밌던 게 하나가 요거 처음에 오다리같이 좀 단단한 품종이 이제 들어왔거든요. 그 당시에 베타틴 미니첼 하다가 딱딱한 게 들어왔어요. 근데 베타틴 미니첼보다 딱딱한 품종들이 화상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를 이제 그런 얘기들 자꾸 나와서 제가 확인해 보니 왜 그런가를 생각해보면 왜 그랬을까요? 왜 단단한 과일이 화상을 많이 입었을까요? 베타틴 미니첼에 비해서. 아니 물이 넣어서. 예? 물이 넣어서. 아니요. 무거워서 비닐에 더 무거워서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베타틴 미니첼은 공기 때 5화방에서 6화방 되면 수확이 막 돼요. 안 닿아. 닿아도 잠깐 닿아. 빨리 불어서 그러는데 얘는 오래 걸려. 8화방 정도 돼야 수확이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비닐에 바닥에 닿겠죠. 이거 해결 방법 뭐예요? 줄기지대로 해서 공중에 띄워야 좀 덜 하겠죠. 그러니까 해결 방법이 뭐냐는 거죠. 여기서 이제 띄우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차광 마시면 좀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 어차피 그래도 뜨거우면 변함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농협방에서 하는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분쟁이 붙었는데 두 파트가 있어요. 한 파트는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농협방에서 어떤 좀 약을 줬는데 약을 주면 색깔이 잘 들고 좋아진다고 했다. 근데 좋아질 일도 없지만 일단은 그것 때문에 화상 입을 이유도 없죠. 그렇잖아요? 화상 입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어떤 농협방은 또 뭐냐면은 이걸 넣으면 화상을 안 입는데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나. 하여튼 희한한 농협방도 많고 희한한 농민들도 많고 일단은 보시면은 저도 이제 보니까 얘들 왜 나올까에 대한 미련이 들어와서 나중에 가보니까 일단은 노날이나 이런 같이 단단한 숙기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7, 8화방이 돼야 수확이 시작되니까 바닥에 전부 다 깔려있어요. 그러니까 보여요? 8화방이 이제 예를 들어서 8화방 올라가고 수확을 했잖아요. 또 9화방 했어요. 그럼 또 2화방 수확하고 이게 다 바닥에 깔려있는 거예요. 한 몇 화방 밑에 쫙 깔려있으니까 왜냐면 치과 이만한 실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4, 5, 6, 7, 8 나머지 3화방이 바닥에 깔려있죠. 화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재밌는 걸 봤어요. 저는 단단하기 때문에 화상을 오히려 안 입을 거다 생각했는데 단단하니까 화방을 더 잘 입더라. 왜? 바닥에 깔려. 안 입어서. 그 다음에 이제 온도가 미치는 영향을 보게 되면 얘는 고온에 의해서 색깔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고온에 의해서. 색깔이 안 되죠. 이게 좀 아마 저기 수학 종료될 때쯤 이거 많이 나왔죠. 네, 이 색깔들. 이게 바로 고온에 의해서 색깔이 안 되는 것들. 차광을 더해야 된다는. 네. 아마 그때 가봤을 때 차광을 열었다고 했죠. 바로 요 색깔이에요. 바로. 네. 그래서 보면서 차광을 해도 300, 400이면 충분히 과일 익을 정도도 나오거든요.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광포합전 좀 얘기했었고, 우리가 물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증산이 사용되고 약 1%만 우리가 과업성이 이용됩니다. 혹시 그럼 요새는 그 베타틴이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어요. 근데 저기 로컬 푸드 하고요. 네. 직거래 하시는 분들은 아주 많이 하세요. 저도 맛있어요. 네. 진짜. 네, 맛있어요. 근데 공판장에서는 그 꼭지 떨어지면 가격 다. 네, 혹시 떨어지고도 하고 열매도 좀 자라지고 색깔이 일단 이뻐요. 고온바닥 게 일단 다른 품종에 비해서 그 맛있는 품종들이 색깔이 이쁘게 안 나와. 그래서 돈을 못 받아요. 근데 저는 색깔이 안 이뻐도 그게 맛있는데. 그래서 로컬 푸드나 직거래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그걸 많이 하시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진짜 맛없는 거. 네. 말씀 물의 이용은 우리가 원료를 그러니까 광합성의 원료이기도 하고 식물체를 냉각시키는 증산을 냉각시키는 원료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물질을 이동하는 대사 물질을 이동하기도 하고요. 세포를 팽창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세포 팽창이라는 거는 바로 식물의 크기를 만드는 것들 얘기하고요. 두 개 보면 제곱미터당 보통 우리가 900g 정도를 증발한다고 하는데 실제는 그 이상 되기도 하고 한 1.5리터까지 돼요.
식물체 이동 경로. 우리가 광도가 높을 때는 이제 과증상을 그러니까 증산을 못하게 막아줘야 되겠죠, 이것들이요. 그다음에 최저 난방 온도를 우리가 맞춰서 증산을 증대시키고, 밤에는 난방을 통해서 증산장을 만들고, 낮에는 증산을 줄여서 증산을 너무 많이 못하게 막아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증산이 안 되면 뿌리부터 양 물과 양도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유지돼야 되는데 그 양이 얼마라고 했죠? 15에서 25g. 그리고 최소 증산량은 15에서 25g이라고 있고, 그 양은 1헥타에 150g에서 150m에서 250m 정도 시간당. 한 일일로 치면은 하룻밤을 지낼 때 1.5리터에서 1.5톤에서 2.5톤의 물이 증산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시간당 150리터 네. 증산량. 네, 1헥타에 150에서 250m 최소 증산을 하잖아요. 양이 만만치 않죠. 그 난방하는 목적은 증산에도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물은 모든 무기양분은 물을 통해서 이동하기 때문에요. 물을 흡수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질 때 양분의 기하 현상이 발생한다. 기하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세포가 약해진다는 얘기고, 세포가 약해진다는 얘기는 곰팡이병과 세균병에 대해서 취약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과일의 품질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열과도 잘 되고. 그러면 어떤 분들이 과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칼슘을 공급한다. 맞아요. 뿌리로 공급한다. 근데 뿌리로 공급하는데 칼슘이 공급이 안 되는 이유가 증산을 못해서다. 그러면은 뭘 해야 돼요? 난방을 해야 되죠. 바로. 난방을 충분히 해야 되죠. 난방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유가 있죠. 야, 과일의 품질이 나빠. 근데 증산을 못해서라는 걸 찾아냈어요. 그러면은 증산을 못하니까 칼슘이 부족한 걸 찾아냈어요. 그럼 칼슘이 왜 없을까를 생각할 때, 그러면 칼슘 비율을 더 넣어야지. 칼슘을 염료살포해야지 하면은 텔레냠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증산을 좀 더 만들 수 있게 최소 증산율이 더 올라갈 수 있도록 뭐 해야 돼요? 난방을 해주고. 그리고 최소 증산을 또 높여주려는 방법도 하나가 있어요. 흙이나 배지에서 증산되는 걸 막아주게 되면은 식물이 좀 더 증산을 해요. 네, 그 다음에 아랫잎을 따주면은 생장점이 좀 더 증산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파를 잔뜩 따라놓으면은 생장점의 증산량이 줄어들어요. 왜 난방을 할 때 아래쪽에 난방을 하니까 아래에서 난방이 오해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쪽 양이 증산량이 줄어든다는 거죠. 아래에서 증산을 많이 해버려요. 그래서 아랫잎을 따주고 난방을 해주게 되면은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는, 새로운 과일을 만들어내는 생장점 부위가 칼슘이라든가 붕소라든가 이런 무기양분을 보다 효율적으로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다. 우리가 환경적 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단순히 칼슘이 부족하다. 칼슘 부족한 거 못다 이거예요. 칼슘을 더 좀 해결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증산을 만들어서 생장점까지 칼슘이 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건 난방도 해줘야 되지만 난방하는 게 아깝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타협을 제거해줘도 더 많은 칼슘과 물이 생장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겨울철에 저격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생장점을 양분을 더 많이 가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항상 균열 관점에서 보자. 단순히 뭐 넣고 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그 양분을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가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저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겨울철에. 그래서 과증상을 방지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염류양분 능동적으로 흡수할 때가 있고 하기도 하고요. 삼투압엔 수분 흡수가 있거든요. 삼투압엔 수분 흡수가 이제 보통 이제 어떨까요? 근권이시가 낮을 때 발생하겠죠. 근권이시가 높으면은 삼투압엔 것들 발생하지 않겠죠, 그들요. 그래서 우리가 증산작용을 이제 식물이 양분을 뿌려먹는데 삼투압에서 물이 들어오게 되고 증산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기도 해요. 증산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압력이 저기압이 되고 위쪽이. 그 다음에 아래쪽은 고기압이 되죠. 그럼 물이 위쪽으로 쭉 올라오게 돼요. 압력이. 근데 만약에 위가 멈췄어요. 그러면은 위가 증산이 적게 하는데 근권이시가 낮아요. 물은 많고. 그때 뭐가 들어와요? 삼투압에서 증산과 상관없이 물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럼 그때 뭐가 생겨요? 바로 근압이 과잉근압이 발생하고 그때 일액이 발생하고 이 물은 식물한테 간다 안 간다? 안 간다는 거죠. 일액이 나온 건 바로 여기서 생긴다는 거죠. 삼투압에 의해서 수분 흡수가 활발할 때 발생하는 거죠. 좋을 리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위에가 압력이 약한데 밑에서는 근압 걸려서 계속 이렇게 왜? 물이 들어가면 네. 이게 일액 현상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죠. 위가 그냥 약한 게 아니라 위가 막혀버리면 갈 데가 없으니까 압이 강해지죠. 근데 위에서 증산해서 물을 빠져나가 버리면은 압력이 물이 들어오는 압력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압이 걸리지 않죠. 압이 저압이 되죠. 식물 체내에도. 이게 막 못 나가니까 고압이 된 거예요. 고압이 저압 때문에 물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위에도 물을 땡기니까 위쪽이 압력이 약할 거 아니에요. 물을 계속 땡기니까 그러면은 밑에서 물을 계속 올라가는데 막힘이 없으니까 압이 안 걸리는 건데 막혀버리면 압이 걸려버리죠. 그때는 밑에 압이 높고 위가 낮은데 계속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갈 데가 없으면 압이 더 세게 걸린다는 거죠. 이게 펌프도 마찬가지로 나가야 되는데 호출이 이렇게 되는데 호출량 들어오는 압에 비해서 호출이 작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압이 걸려갖고 펌프가 괜히 과히 탁 터져버리겠죠. 약한 부위가 바로 약한 부위에 터지는 게 바로 일액이라는 거죠. 예. 뿌리가 찢어진다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우리가 삼투압 관련해서 얘기할 때 조심해야 돼요. 식물이 증산과 동시에 발생해야 되는데 삼투압이 증산을 하지 않고 있는데 삼투압이 이서 물이 흡수하게 되면은 식물한테 아주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근데 일부 사람들은 지금도 주산단지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주산단지 아닌 사람들은 아직도 일액이 토마토나 오이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믿고 계세요. 지금도 그런 분들의 생산성이 굉장히 낮죠. 그리고 오이에서 제필 곰팡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일액이요. 일액 발생하면 제필 곰팡이가 아마 여기서도 일액이 좀 나왔던 것 같은 흔적들이 보여. 그러면은 경험했어요. 예, 제필 곰팡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바로 생기죠. 네, 바로 생겨요. 그래서 오이도 일액이 안 생겨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이제 그래서 우리가 생기고 이틀 뒤에 바로 생기죠. 예, 바로 생기죠. 여기가 이제 흡수량 증산량을 얘기했고요. 증산량이 많으면은 식는 거고 흡수량이 증산량보다 많으면은 이제 일액 배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물이 남으면요 식물들이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튜버라는 셀에다가 물을 저장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조금 남을 때죠. 네. 조금 남으면 보관했다가 저수지가 있어. 그러다가 물이 모자라면 거기서 빼서 줘.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볼게요. 중간량이 많으면은 그 중간 완충됐던 물을 갖다 빼다 쓴다는 거죠. 근데 이게 실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온이 이제 닫아버리지 나중에. 그 기온 닫아난 다음에 시들어버리죠 그때가. 이거 단계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무가 물이 많느냐 딱 보면 뭐가 많냐면요. 수분이 충분하냐 많으냐를 볼 때 충분하다는 건 어떠냐면은 생장점을 봤을 때 생장점에서 아래 2, 3엽 정도가 이렇게 뭐라고 하죠? 오그라들어요. 이렇게 두들두들 엠보싱이 나잖아요. 네. 좋다. 버퍼 기능이 충분하다. 근데 그 아래 5장, 6장 또 그렇다. 이거는 물이 너무 많다. 그리고 상황이 또 달라요. 여름철에는 광이 될 때는 조금 더 있어도 상관없어요. 겨울철에는 이게 좀 작아야 돼요. 그렇죠? 여름철에는 순간 광량이 갑자기 세질 때가 있기 때문에 버퍼 기능이 좀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겨울철에는 순간 광량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때는 버퍼 기능이 좀 작아도 되죠. 이것들이. 그냥 우리 이파리에도 엠보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다 버퍼예요. 그 증상이 밑에 오늘에 좀 보이는 것 같은데. 네, 버퍼. 그럼 버퍼 기능 조금씩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럼 물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없으면은 스포츠들이 바뀌고 엠보시 없잖아요. 네. 하이 커튼 쳐야 돼요. 왜냐면 강광에 자기가 버틸 힘이 없어요. 그때는. 이런 책이 안 나와요. 우리가 그냥 옛날부터 구전되어 내려오는 그냥 사실이에요. 근데. 네, 근데 사실인데 이거를 책을 다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어떤 책에 표시될지도 몰라 어디에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교과서에서 같은 내용에는 안 들어있어요. 그냥. 그걸 모든 것을 그 얘기 똑같거든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까? 어떻게 만들까? 그냥 중요한 것만 몇 덩어 넣었죠. 근데 우리가 판단할 때 생육 진단을 할 때 이렇게 그 엠보싱을 보고 나서 엠보싱이 많이 생겼으면은 아 물의 여분이 좀 있네. 그렇지만 지금 겨울이야. 잘못하면 스피날 수도 있겠다. 거기서 뿌리 왜냐면 지하부에 습도가 높다는 얘기니까 좀 떨어뜨려야겠구나 판단을 보고 여름철에는 어차피 광이 세니 뭐 버퍼 기능이 충분하겠구나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식물 세포의 생장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이루어진다. 뿌리량이 많아 물을 많이 흡수할 때, 근권시가 낮을 때, 근권 온도가 높을 때, 생산량이 적을 때. 그러니까 밤에 세포 생장이라는 거는 뭐라고 했어요? 근압에 의해서 세포가 확 팽창하는 걸 얘기하죠. 우리가 버섯 하는 사람들을 버섯 같은 경우 있잖아요. 버섯이 느타리 버섯이 보게 되면 요만해요. 처음에. 그러다가 2, 3일이 됐으면 이만해지거든요. 세포 수는 똑같아요. 뭘로 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버섯 하실 때 핀 거 사지 마세요. 무게만 나가지 영양분이 없다. 물로 채워져.
토마토도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세포가 만들어질 때 뭐 썼어요? 전부 다 과합성 다 만들었죠. 그러다 뭐예요? 커질 때는 물로 채우고 약간의 당분이 들어가죠. 여기서 끝내고 여기까지 보겠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환경 제어에 관련해서 다음 시간부터는 오늘 아마 저 심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네. 예 그래서